자, 이거는 2019년 11월에 실시한 모의고사고요. 전체 1등급 컷 자체는 91점까지 1등급이고, 그 다음 82점까지가 2등급, 73점까지가 3등급, 그 다음 61점 정도까지가 4등급 정도 나왔던 겁니다. 나머지 전체는 이따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등급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등급은 조금 낮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그죠? 전체에서 문제에서 보면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는 39번이에요. 39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고요. 39번은 지금 보게 되면 뭐 봄의 단상이라고 해서 뭐 그런 정도는 나오고 아니고. 그리고 좀 높은 게 이상하게 7번, 그 다음에 27번, 그 다음에 뭐 44번, 뭐 이런 정도에서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가 있었고요. 맞아. 문법에서 오답률 제일 높은 문제는 12번이에요. 12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고, 12번하고 15번 이 두 개의 오답률은 좀 높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12번은 지금 아직 안 배운 거죠. 12번은 중세국어인데, 이건 사실 근데 안 배웠어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1번 자체가 눈에 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면서 좀 맞춰보면 되고, 근데 이제 이거는 2학기 때 학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봐서 문법은 11, 12, 13, 14, 15면 다 볼게요. 전체적으로 다 애매하겠어. 아마 만약 한글맞춤법이 들어간다면 이번 시험에 11번 문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운변동 들어가고 그 다음 단원이 실제 한글맞춤법이기 때문에 일단 예상은 거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품사를 하고 있으면 11번 자체는 들어갈 거예요, 시험에. 그럴 거고, 12번이 나중에 할 거고, 13은 모르겠어요. 이번에 안 들어가면 2학기 중간고사에는 이 13번 문제가 포함될 겁니다. 높임하고 연결된 것들도 교과서에 있어요. 다른 단원의 문법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법 단원이 그 천재 교과서에서 크게 두 개의 대단원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얘가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중세고 들어가는 패턴이겠죠. 11번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 일부를 정리할 수도 있는데, A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용언의 어간과 어비는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먹고 조와, 먹과 조가 어간이고 고하고 아가 어미죠. 두 개를 정확하게 딱딱 각자 적었죠. 이거를 연결시키지 않았잖아요. 조하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별해 적었다는 얘기죠. 자, 붙임.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니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된대. 이걸 준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 네?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되는 거. 니네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이게 그거 합성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합성어라고. 그죠? 네. 프린트 좀 잘 보시고 학교에서 하고 있으면 복습 좀 하시고, 그냥 선생님이 영화처럼 수업을 하시는데 뭐 어쩌라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은 어차피 소화 안 돼요.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가서 복습해야 돼요. 결국은. 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졌고, 본뜻에서 멀어진 것. 본뜻에서 멀어졌다는 건 합성어가 되면서, 즉 한 개의 용어이 되면서 의미가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밝혀졌지 아니한다. 그래서 돌아가다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된 거는 진짜 돌아서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다가다가 합쳐진 거잖아요. 보세요. 진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문제를 보면 돌다고 가다 자체가 합쳐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된 건데, 이게 이렇게 원형을 각자 지켜준다는 건 진짜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얘 자체가 앞말이 본뜻과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즉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다고 가다의 뜻을 아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본뜻에서 멀어진 거를 볼 때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찰나고 지다가 합쳐져서 실제로 이렇게 사라지다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다 이렇게 나왔으면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원형 자체를 밝힌 거잖아요, 각자.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런 원형을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한 거야?
이렇게 만약 썼다면 뜻 자체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고, 이렇게 썼다는 거는 뜻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하나 주지 말고 방금 턱으로 들어가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이게 원래 기본형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쓰러지다 마찬가지겠죠. 쓸다 지다가 합쳐져서 쓰러지다 이렇게 안 썼다는 건 진짜 뭘 쓴 게 아니라 넘어졌다는 의미니까 의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어의 뜻 갖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18항. 다음과 같은 용어들은 그 어미가 바뀔 경우에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는 데 적는다. 즉 어간의 끝이 비읍이 우로 바뀔 때 쉽다 맵다, 그 다음 어간의 끝음절 르에 의가 들고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더로 바뀔 때 바르다, 쉽다 같은 경우며 이게 우로 바뀌는 경우는 이거죠. 시우며 이렇게 될 때 칩우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갈라 이렇게 되겠죠. 가르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어미가 바뀐다는 거. 왜냐면 이렇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십자 같은 경우는 얘가 어미죠. 그 다음 가르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얘가 어미죠. 얘네들의 다른 걸 바꿀 때 얘네들의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규칙 불규칙 하는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안 쉽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1학년 문제에서 제가 몇 번 얘기하자면 규칙 불규칙은 실제 모의고사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얘기했죠. 학교에서 니네 가르고 있다고. 한백호 시험에서도 못 써나오면 대학 안 나와요. 최대한 시험 때 시험 2주 남고는 학원에서 핸드폰 하는 거 통제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유튜브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할게요. 저도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자꾸 사고 하면 또 공부 시간 들어올 때 학고회로 또 다시 들어오는 시간이 애매해져요. 마지막 2주 정도는 정말로 좀 더 텐션에 시험에 맞춰서 이 안에서 조금 같이 움직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럼 1번 한번 보세요. 1번에 보면 기억은 기본형 먹다와 마찬가지로 표의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대. 표의주의가 뭔데? 그대로 원형을 밝혀 적는 걸 표의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 니네 중용사 범위예요. 그죠? 표의하고 표음하고 차이가 뭐야? 이건 소리죠. 이건 의미고.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만약 발음하면 어떻게 돼? 먹고 이렇게 발음하네? 먹고 이렇게 발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발음 자체를 안 밝히고 의미를 밝혔으니까 이거 자체가 표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 미은은 어간 어미를 구별해 형태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 형태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게 뭔데? 그게 표의잖아요. 그래서 각자 정말로 따로따로 적었죠.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적었다면 보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의 돼 있는 글자를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뭘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적었다는 게 결국 각자 형태에서 밝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해요. 적을 때. 그럼 형태에서 안 밝힌 거죠. 그런 차이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합성어를 구성함에 있어 대놓고 나오던 합성어라고. 왜? 살다하고 지다가 합쳐진 거니까 의미 있는 두 가지를 붙이는 걸 합성어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니네 학교 그대로 범위예요. 반짝 정신차리고 학교 수업 들어놔야 돼요. 그 문제 뒤에 거 학교 중문제가 1학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다 2학년 이상의 문제예요. 3학년 거하고 이름만 지은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걸 구성함에 있어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져. 앞말은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멀어졌죠. 사라지다가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형태대로 밝힌 게 아니라 발음대로 밝힌 거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했다는 게 발음을 밝혀준 거니까요. 그죠? 맞아요. 네 번째, 리을을 활용할 때 식구와 같은 표의주의 표기와 시은이와 같은 표음주의 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시은이는 식운이 이렇게 안 적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식운이 이렇게 적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표의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발음에 맞춰서 시운이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표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어에 대신 뭘 알고 있어야 돼? 기본형. 기본형 모르면 문제에 맞출 수가 없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미음을 활용할 때 갈라와 같이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어긋난 경우에는 표의주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근데 갈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뭐예요? 그냥 봐도 표음이죠. 왜?
기본형이 가르다인데 가르아 이렇게 안 하고 갈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표음이죠. 표의가 아니라. 표의를 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안을 갖춰놓으면 가르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표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죠. 근데 발음에 맞았으니까 표음이 되겠죠. 정답 5번. 표의주의 방식을 표기한 게 아니다. 왜냐면 그리고 갈라하고 형태를 보면 이거는 발음과 표기가 완전 두 개가 똑같잖아. 발음과 표기가 똑같다는 것 자체가 이미 표음주의죠. 이게 말 그대로 뭐예요? 표의주의잖아요. 그럼 발음과 표기가 똑같다는 건 표음, 발음과 표기가 다르다는 건 표의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얘네 중간고사 범위하고도 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는 이게 1번에 보면 A는 이어적기라고 있는 반면에 F는 거듭적기라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설명이 거듭적기가 뭔지 이어적기가 뭔지 지금 A 다음에 나오죠. A 다음에 보면 이어적기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중간고사 범위대로면 연음이죠. 끝나는 구절을 즉 마지막 정성을 그 다음으로 그대로 올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세 번째 줄부터 나오죠.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모음착되는 조사나 또는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이 어견이나 어근이 모음착되는 어미나 접사 만날 때 이어적기는 앞형태의 끝소리를 뒷소리의 첫소리로 옮겨 넣는 방식이고 끊어적기는 시제와 달리 본명을 밝혀주는 거고 거듭적기는 앞형태의 끝소리를 뒤형태의 첫소리에도 다시 잡는 표기 방식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A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A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높이라고 되면 이 키읔을 위로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이어적이 맞죠. 근데 F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거 기본형만 보면 뭐가 돼요? 높다잖아. 높다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2를 갖다 붙여서 거듭적기를 하면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거듭적기가 나오려면 모양이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 나온 대로 본다면 중세대로 본다면 이렇게 나와야죠. 비읍빔 이렇게 나와야죠. 거듭적기는 여기 있는 걸 여기 한 번 더 쓰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뭘 보여줘요? 비읍이 여기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거듭적기 자체가 될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 예를 더 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람에다가 이렇게 이를 붙여서 이렇게 쓰면 사람이 이렇게 쓰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어적기죠. 그리고 만약에 각자 이렇게 따로 썼으면 사람이 이렇게 따로 썼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끊어적기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적었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듭적기예요. 설명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그대로 읽으면 12번은 틀려야 될 문제가 아니죠. 1번에서 정확하게 멈추는데 이거 2번까지 넘어갈 게 뭐 있습니까? 아예. 그리고 안 읽으니까 이 문제 못 맞추는 거죠. 제대로. 왜 대충 읽어? 지문이 그렇게 쉬워? 안 쉽잖아. 처음 보는 얘기잖아. 천천히 읽어줘야죠. 실제로. 니네가 그나마 조금 더 지금 눈에 익고 열심히 해서 성적 가져갈 거면 문법이에요. 문법 틀리면 다 안 나와요. 그다음부터는. 어차피 비문학 하나 정도 어렵게 나올 텐데 문학이나 뭐 고어틱한 거 나오면 해석도 안 되는 거 나올 텐데 문법이라도 건져가야죠. 라고 생각하고 조금 해주는 건 필요해요. 이건 그리고 지문을 꼼꼼히 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히읗 나왔다는 거는 지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죠. 히읗, 티읗, 피읍을 기역, 디귿, 비읍과 히읗 나눠 표기하는 방식을 재음소라고 합니다. 그럼 히읗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재음소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3번은 각자 공부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문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공회가 됐다.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가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문장이. 그래,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디야? 어머니가 주어죠. 그리고 어머니가 대신에 뭐 한 거예요? 이렇게 깨서 써서 어머니 높였죠. 그 다음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을로 나왔으니까 목적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시고는 뭘 높이기 위해서?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럼 주어 자체를 지금 이 조사통에서 높였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주체 높임이라고 하겠죠. 주체 높임 자체가 주어를 높이는 거니까. 그 다음 목적어 같은 거 높이는 건 뭐라 그래요? 객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객체라는 거는 목적어나 또는 부사어 자체를 높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부사하고 목적어가 뭔지를 알아야 맞추겠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맨날 피곤하지만 어차피 죽으면 영원히 자요. 지금 안 자도 돼요. 영원은 땅속에서 일어나서 못할 거예요. 니네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일어날 수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뼈로 묻는 게 아니라 화장에서 묻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화장이에요. 저희 집 자체는 무조건 화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선산에 묻을 때 다 화장해서 가루 만들고, 가루를 하는데 이 가루가 어떻게 살아서 움직여요? 이거는 뭐 준비도 안 되고, 저는 어차피 못 일어나요. 일하고 싶어도 못 일어날 거니까 그때까지 주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셨다는 실제로 이거죠. 가시었다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시엇이 줄여서 이렇게 샷이 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바르게 부족한 건데, 주체 높임이 여기에서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현 어머니가 있나요? 어머니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 높이기 위해서 쓴 게 이거죠. 이 시 자체가 현 어머니가 되는 거고,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주체와 연결되어 있죠. 이 어머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선어머니 들어가는 게 맞죠. 여기서 지금 뭐 나왔어요? 어머니 높이기 위해서 조사 썼으니까 조사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특수어에는 엄마를 높이기 위한 특수어에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모시다는 객체 높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뒤에 객체 높임에 조사는 없죠. 이 안에 지금 조사가 없으니까 없지만 모시고는 특수어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객체 높임에는 특수어의 동그라미, 조사 X, 그 다음 주체 높임에는 특수어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건 기본형 자체가 뭐니까? 모시다가 기본형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이럴 때는 선어미지만 이거는 기본형이 모시다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기본형이 지금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어미 맞지만 이거는 선어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어간이죠. 왜냐면 모시고 모시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멍청하게 공부하면 시가 나오면 무조건 나 선어머니겠구나 이렇게 한 거 버려야 돼요. 이건 지금 여기서 문제 다 설명해서 없지만 뭐 그런 거 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문장을 가지고 내는 거는 2학년부터는 안 나와요. 문장이 너무 쉬워요, 솔직히. 이거 딱 1학년 정도에서 채택해서 있는 문제. 이 정도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14번 넘어가야 돼요. 자, 14번 같은 경우 기억이 된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좀 골 때립니다. 왜냐면 이걸 실제로 문장을 만들어 봐야 되는 것도 있고, 피동이라는 개념이 뭔지는 모를 것 같으니까 집어넣긴 했죠. 지금 선생님 하는 말을 봐봐.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하는 거 피동이라고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걸 영어에서 뭐라고 해요? 수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말은 그걸 피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쉬운 질문 하나. 소희 혹시 피동의 반대 개념, 즉 남을 시키는 걸 뭐라고 그래? 두 글자로? 기억나? 사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동, 피동 또는 스스로 하는 거 능동. 국어에서는 능동, 영어에서는 주동이라는데 그 개념들이 항상 같이 가요, 문제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게 나오죠. 만들 때 능동사 어근에 피동전미사 이일이기를 붙인다. 그럼 이일이기 붙이는 건 무조건 짧은 피동을 안 알려준 거잖아요. 이일이기를 붙이는 건 짧은 피동이야 얘들아 라고 알려줬고, 아어디다와 같이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긴 피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피동을 만들 때 짧게 만드는 방법과 길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일부 능동사의 어근에는 피동전미사가 결합하지 못하여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대. 근데 이 5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만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 안 쉬워요. 아직 안 배운 거니까요, 우리. 이거 2학기 중간고사 정도나 아니면 이번 시험에 배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1번에 볼 때 물고기가 낚싯줄을 끊었다. 능동이죠, 얘는. 딱 봐도. 물고기가 스스로 끊은 거니까요. 그러면 얘가 피동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낚싯줄이 물고기에 의해서 끊겼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 있어? 끊기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짧은 피동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2번은 못 만들어요. 만들려고 해도. 그러니까 2번은 이렇게밖에 안 되죠. 만들려면 경민이가 아기의 볼을 만졌다. 능동이지만 아기의 볼이 경민이에 의해서 만지어졌다.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만지어지다. 뒤가 바로 밑줄 나온 것처럼 뭐예요? 긴 피동이죠.
짧은 피동이 안 나와요 2번.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민수가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이거 짧은 피동 만들 수 있죠. 동생이 이름이 민수에 의해 불렸다, 불리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리가 자체를 가지고 짧은 피동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다람쥐가 도토리의 땅에 묻었다. 능동이죠. 도토리가 다람쥐에 의해서 땅에 묻히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건 짧은 표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요리사가 음식을 접시에 담았다. 음식이 요리사에 의해서 접시에 담기었다. 그러면 기 형태 만드는 거니까 2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위에 있는 이 얘기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문제 그렇게 직접 만들라는 얘기예요. 저번 주에 9월달과 똑같아요. 9월달도 한 가방 사이에 다른 거 뭐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다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니네가 진짜 만들어 봐. 짧은지 긴지 되는지 안 쉽죠 절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시간 오래 걸려요. 물론 이게 공부가 돼 있고 사등피동을 공부하는 2학년 이상일 때는 문제가 쉬워지죠. 왜? 그렇게 만들어 볼 거니까. 근데 처음 할 때부터 쉬운 건 아니죠. 익숙하게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 쉬워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문제 넘어가세요. 자, 15번은 지금 선생님의 탐구 내용을 적자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얘기하죠. 우리는 표준국어 대사전의 발음 정보를 통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문 단수나 다 니네 중간고사 범위예요. 이미 끝소리 우리 배웠고 자음문 단수나 배웠잖아 다. 그죠? 체험, 명사 또는 대명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발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연음될 때의 발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사 2화의 결합형이 활용정보에 제시되고 활용정보에는 비음화, 국외음화 이렇게 나야죠. 이럴 때의 발음도 제시되어 있는데 국외음화의 경우에는 연음될 때의 발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사 을과의 결합형도 제시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실제로 배웠던 비음화, 유음화 이런 것들 무조건 앞으로 모의고사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음변동 자체가 빠지기가 힘들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중간고사 했던 걸 계속 공부해야 돼요. 다시 기억해야 되고. 그래 1번은 봐요. 낮일 경우는 음절의 끝이 규칙이 일어난다. 왜냐면 치읓 자체가 발음을 디귿을 했으니까. 맞는 얘기는 그 차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흑 같은 경우 리을이 자체가 탈락했으니까 장근단서가 맞죠. 장근단서라는 게 겹받침 중에서 하나 탈락하는 걸 장근단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낙과 받침 국유음화가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나오는데 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낫이 나오는데 뒤에 나온 게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온 형태인데 얘는 낫이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암만 이렇게 나오죠. 여기 국유음화가 어디 있어? 국유음화 없죠. 얘는 뭐예요? 치읓을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연음이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나왔어요? 치읓 자체 듣기고 디귿을 바뀌었으니까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상태에서 다시 니은 비음화 자체를 일어나는 거죠. 여기 국유음화 없죠. 그리고 국유음화라는 것 자체가 중간고사 하는 걸 다시 들어보면 이런 거죠. 디귿이나 티읕이 이를 만날 때 발음이 이렇게 지읒이나 치읓으로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국유음화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각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유음화가 나올 수 있죠. 왜? 이렇게 나올 때 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티읕 자체가 이를 만나서 치읓됐으니까 국유음화는 이것만 해야 된다고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좀 더 4번. 딱 니네 중간고사 범위에 그대로. 그렇다면 자, 그 다음 밭과 흙은 모두 활용정보에서 연음될 수 있다. 밭을 연음됐죠. 그 다음 흙만 흘기는 연음됐죠. 기억이 그 다음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활용정보에 따라 비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 남만 비음하고 밭만 비음하고 흙만 비음하죠. 정답 3번. 이것도 완전 틀린 게 아니라 절반만 틀린 거죠. 되게 꼼꼼하게 잘 봐야죠. 15번 문제는 무조건 맞췄어야 돼요. 시험 끝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이런 거 안 건져가면 뭘 건질 겁니까? 6월달 평가도 반드시 15번 문제는 나올 겁니다. 모의고사도 중요합니다. 내신도 중요하고 시험이 안 중요하거든요. 자, 오답률 제일 높은 거를 일단 가볼게요. 39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한 문제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보고
39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기가 나와 있죠. 가를 감사하는 일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한계사가 나오고 인과 이별 상황에서 화장을 느끼는 답답함이나 그림을 형성한 작품이래. 그럼 한계사는 이별의 정한이구나 확인할 수 있죠. 화자는 인과의 재해가 늦어지는 이유를 외부 요인에서 찾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님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원망에는 이별의 상황에서 벗어나 인과 재회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있대. 그러면 딱 봐도 이 한계사라는 작품은 이별의 정한이구나, 즉 님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구나, 이것 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뭘 원한다? 이렇게 재회 자체를 소망하는 거니까 아직도 님이 내 옆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보기 얘기죠. 그러면 이제 1번 이별 후에 소식조차 둔절했다. 소식조차 둔절했다는 게 보기에 나오죠. 그 앞에 지문에 나오죠. 둔절, 소식이나 편지 등이 갑자기 끊어진다. 그럼 당연히 소식이 끊어진 건 화자가 이별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별 후에 소식 끊겼으면 이별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죠. 그 다음 무슨 일로 님이 나에게 아니 오더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님과 이별 상황에서 느끼는 답답함, 왜 많아 너 나한테? 답답하죠. 그러면 많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물이 깊고 산이 높다. 이렇게 물이 깊고 산이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물이 깊고 산이 높으면 님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긴 하지만 어렵겠죠. 아예 못 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딱 봐도 이미 나에게 오기가 쉽지 않은 외부 요인이죠.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해석에서 그렇게 나와요. 대놓고 그 앞에 지문에서 5번째 줄 보면 춘수가 만사태하니 물이 깊어 혹시 못 오니? 그 다음 하온이 다기봉하니 산이 높아서 못 오니?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깊고 산이 높다는 거는 혹시 물이 깊고 산이 높아서 나에게 오지 않는 거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그죠? 해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화자가 인과 이별하게 된 이유를 외부의 요인에 찾는다. 이상하죠? 39번에 39번. 인과 이별하게 된 이유는 여기서 모르겠고 이미 오지 않는 이유가 물이 깊고 산이 높다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안 맞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 3번. 해석을 좀 봐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병풍에 그려 한계가 꽃기호하고 울거나 우려는가 하는 거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렇죠. 병풍에 그려져 있는 닭이 어떻게 울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다음 황하수와 도대선되어 떠서 놀자라고 얘기한 거는 재회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하수와 도대선되어 놀자. 누구랑 놀자는 거야? 나하고 님하고 같이 놀자. 그럼 님이 와야지 같이 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재회가 있어야지 같이 놀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문제. 자, 그리고 이제 비문학 하나 정도만 좀 볼게요. 27번. 이거 볼게요. 사실 이거 27번이다 28번이다 문제는 비슷해요. 문제 자체가 두 개 같이 보면 이게 어쨌든 앞에 진리표가 나왔는데 T하고 F가 문제는 아니죠. 지문에서 나왔으니까 T라는 거는 참을 얘기하는 거고 F는 거짓이죠. 그죠? 그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T와 F가 함께 표기된 명제, 즉 사실과 비교하면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제라고 불린다 라고 나와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T라는 거 자체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F라고 돼 있는 거는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죠? 같은 말에 이거 그냥 영어에서 앞에 글자 그냥 뜯어온 거잖아. 이거 보기에는 표는 앞에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옮기는 건데, 그러면 27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진리연산의 결과인 진리 조건은 TF이다. 왜 그렇지? 그거는 네 번째 문단에 맨 마지막에 나오죠. 표와 같이 P와 Q의 진리 가능성은 TT, FT, TF, FF가 되고 이래서
P와 Q의 진리 조건은 TFFFF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왜 TTTF야? 진리표 1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진리표 1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온 게 말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 자체가 지문에서 진리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표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하고 연결된 거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진리표 1에서 볼 때 이렇게 나올 때 진짜 F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진리 조건이겠죠. 그러니까 1번 정답 아닌 거예요. 이해됐죠? 찾아내도 똑같이. 그래 이번에 볼 때 복합명제의 진리값이 F일 때는 P와 Q 자체가 대응되는 원자사실 자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 원자사실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원자사실 자체가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 원자사실하고 나와 있는 게 지금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세 번째 문단을 다 읽긴 그렇고 세 번째 문단의 일부씩만 보면 이게 나오죠. 그 세 번째 문단에 그 기억이라는 거 다음부터 보세요. 기억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에 따르면 요소 명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언어 단위로 최소의 사실인 원자 사실에 대응한다 라고 나오죠. 나왔어 원자 사실. 그래서 그는 요소 명제가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T라는 진리값을,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진리값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T 자체도 진리값이라는 거고, 이럴 때 진리값은 이건 사실이라는 이름의 진리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F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진리값인데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야? 거짓이라는 이름의 진리값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T가 나오든 F가 나오든 둘 다 뭐가 있다는 거야? 진리값은 존재한다는 얘기네 결국에는. 근데 이름이 다른 거죠. 그러면 2번이 말이 안 되잖아. 원자 사실이 없는 게 아니지. 원자 사실이 있는데 F가 나왔다는 건 진리값 자체가 거짓이라고 나오는 원자 사실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T가 나오면 사실이라는 진리 형태가 나온 것 뿐인 거니까. 그러니까 F가 나왔다, 즉 거짓 나왔다고 해서 원자 사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원자 사실이 거짓인 진리값이 있다 이렇게 썼어야죠. 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냥 되게 단순하게 T면 무조건 진리값이 있고 F가 진리값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름이 다른 진리값의 형태니까 이렇게 봐야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번까지만 한번 볼게요. 28번까지는 볼 거니까. 3번 문제를 보면, 그 3번 문제를 보면 T와 F가 진리 조건에 함께 표기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진리 조건 안에 F니까 T하고 F가 함께 있는 게 맞죠 지금. 왜냐면 진리 조건이라는 게 지금 이게 진리 조건이잖아요. 그럼 T하고 F가 함께 있다는 얘기는 일단 맞아요. 근데 이렇게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게 의미 있는 명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뭐예요? 지문에서 찾아야 되죠. 특히 지문에 보면 의미 있는 명제라는 것 자체가 마지막 문단에 세 줄까지 해서 잘 나오죠.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복합 명제를 진리표를 만들었을 때 진리 조건은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 사실과 비교하면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의미 있는 명제로 불렀다. 그 의미 있는 명제는 T와 F가 동시에 있는 게 의미 있다는 얘기네. 말 그대로 TTTT, FFFF 이렇게 나오면 의미가 없다는 거고, T하고 F 중에 뭔가 어쨌든 뭐야 하나 이상이라도 F가 있던 하나 이상 T가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왜? 서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28번을 한번 보세요. 28번에 보면 윗그림은 학생이 진리표 1과 2에 대해서 고인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번에 볼 때 진리표 1과 진리표 2의 진리함수는 서로 같다. 근데 실제로 진리함수라는 걸 만약에 끝에 거를 복구한다고 해도 TTTF와 TTTT 이 네 개가 진리함수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T가 3개의 하고 T가 4개의 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1번은 다르겠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 다음 2번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부른다.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는 게 뭔데? 그것도 마지막 문단에 나오죠. 마지막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보세요 한번. 반면에 그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포함되는 명제로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제시했다. 대놓고 우리가 찰 거 나오죠. 무의미한 명제라는 거는 그 명제를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 참거짓을 가려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를 결여한 명제가 나왔죠.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은 없지만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이다. 그러면 이렇게 의미 자체가 결여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TTT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FFF만 나온 것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결여됐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사실만 있거나 또는 뭐만 있거나 거짓으로만 다 나온 게 무조건 의미가 없는 거야. 즉 결여된 거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질문표 위에 볼 때 뭐가 나왔어? TTTT 이렇게 나왔죠. 정말로. 이게 뭐예요? 이게 질문표 2잖아.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게 뭐가 돼요? 이게 질문표 1이잖아. 그러면 얘는 사실 4개 나와서 의미 결였지만 얘는 의미 결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처럼 질문표 1과 달리 2만 의미를 결여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약간 사회스럽긴 한데 계산 자체의 연산을 어느 정도 해주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T가 다 나온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거짓만 나오면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말 그대로 수학적 사고력으로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의 공식과 정답을 주면 이게 결과값이잖아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해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